안녕하세요. 저는 장호식이라고 합니다. 제 안타까운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69의 나이,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고 퇴직한 지 4년째였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나름대로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오래된 친구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가끔 들러 밥을 먹어가곤 했습니다. 며느리 미란 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늘 바빴지만 명절이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었습니다. 둘째 진호는 해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며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왼쪽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릴 틈도 없이 무언가 거대한 것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응급실이었습니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귓가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골반골절과 늑골 세대골절, 뇌진탕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수술은 4시간 넘게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은 중환자실에서 지냈습니다. 정신은 오락가락했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매일 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란 씨도 자주 왔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병원비며 보험 처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이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뒤에도 한 달을 더 입원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준호와 미란 씨는 병원비 납부며 보험 청구며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회복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통장이랑 카드 좀 맡겨주세요. 병원비 처리하려면 필요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누워 있는데 누가 대신 처리하겠습니까? 저는 가방에서 통장 2개와 카드 1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준호는 고맙다며 조심스럽게 받아갔습니다. 도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집에 있죠? 응, 서랍 위쪽에 있어.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 침대에서 자고 내 부엌에서 밥을 해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때요? 뭐? 왜? 아직 혼자 계시기엔 불안해요.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어디 아프시면 어떡해요? 미란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 방 하나 비워뒀어요. 편하게 쓰세요. 저희가 옆에서 케어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내 집이 편해. 괜찮아.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보호자 동반 생활을 권하셨어요. 혹시 모를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도 아버님, 미란 씨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한두 달만 저희 집에 계세요. 그 뒤에 괜찮으시면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었습니다. 내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준호와 미란 씨는 환하게 웃으며 퇴원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집을 나선 지 2달 만에 다시 바깥 공기를 마셨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준호의 차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14층, 깨끗하고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안방 옆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아들.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 집 창문에서 보이던 작은 나무들과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곧 돌아갈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을까? 보험금은 제대로 나왔을까? 휴대폰을 켜서 은행 앱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설정한 번호였는데요. 다시 입력했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혹시 준호가 보안 때문에 바꾼 걸까요? 내일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리요. 사랑이란 이름의 감옥에 갇힌다면 당신은 알아챌 수 있을까요?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혼자 걷기엔 불안했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거실까지 나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는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약 드셨어요? 방금 먹었어. 혈압약은요? 그것도 먹었어. 미란 씨는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복약 일지라고 했습니다. 꼼꼼하다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집이 답답해서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동네라도 한 바퀴 돌고 싶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준호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좀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가려고. 혼자요? 응, 지팡이 있으니 괜찮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아직 위험해요.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괜찮아. 천천히 갈게. 안 돼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나가시려면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는 안 돼요. 아니, 난 혼자 다닐 수 있어. 아버지, 미란 씨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준호 말이 맞아요. 만약 길에서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저희가 동행할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준호야, 너 잠깐만 같이 나가자. 지금은 안 돼요, 아버지. 오후 4시에 미팅이 있어요. 저녁 때 산책하시죠. 그럼 미란 씨라도 저도 오늘 사무실 일이 있어요. 내일 쉬는 날 같이 나가요. 결국 그날은 못 나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걷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제약이 많은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옛 친구 건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잠금 화면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몇 번 시도했지만 계속 틀렸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내 휴대폰 비밀번호 바뀌었는데 내가 바꾼 거야? 준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게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아버지 휴대폰 보안 설정 좀 바꿨어요. 왜?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혹시라도 이상한 전화 받으실까 봐요. 그래도 내 전화기인데 내가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깜빡했네요. 준호가 일어나 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바꿔놨어요. 기억하시죠? 그래, 고맙다. 휴대폰을 돌려받았지만 왠지 찝찝했습니다. 내 물건인데 왜 아들이 먼저 만지고 설정을 바꾸는 걸까요? 하지만 그도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우편물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봉투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는데 이미 뜯어져 있었습니다. 미란 씨가 먼저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미란 씨, 이거 내 우편물인데. 아, 네. 제가 먼저 봤어요. 은행 정기예금 만기 통지서예요. 그래도 내 거니까 나한테 먼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미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금융 사기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먼저 확인하고 드리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 알려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편함만 남았습니다. 밤마다 약을 먹는 시간이 되면 미란 씨가 약통을 들고 왔습니다. 약 3알 물 1컵. 제가 다 삼킬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약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후유증 올 수 있어요. 알아. 입안에 남은 거 없죠? 물 한 번 더 드세요.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69살 성인인데 왜 이렇게 감시받는 기분일까요? 어느 밤 잠이 안 와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시려고요. 그런데 준호와 미란 씨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몇 군데 리스트 뽑아놨어. 평도 괜찮고 가격도 적당해. 아버지가 동의할까? 동의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설득해야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이요? 제가 요양원에 가야 한다고요? 왜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요? 살금살금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 얘기였을까요? 하지만 분명 제 얘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 왜일까요? 나는 아직 혼자 살 수 있는데, 조금 불편할 뿐인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언제쯤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준호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미란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왜? 난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혼자 계시기엔 위험해요. 좀 더 회복하셔야죠. 얼마나 더? 글쎄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셔야죠. 그럼 병원 가자. 검진받고 괜찮다고 하면 집에 갈게. 준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고 있잖아요. 그래도 내 집이 좋아. 아버지, 미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혼자 사시기엔 이제 힘드세요. 저희가 곁에서 케어해 드려야 해요. 난 혼자서도 잘 살았어. 사고 나기 전까지는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고 나기 전까지는 그 말은 이제 다르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 저희 말 좀 들으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들이 편하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통제는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작은 권한 하나씩 빼앗기며 서서히 다가옵니다. 준호와 미란 씨 집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계단도 천천히라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병원 검진 가요. 그때 의사 선생님 의견 들어보고 결정해요. 다음 주가 되면 또 다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가고 싶었습니다. 제 통장 잔액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비가 얼마나 나갔는지, 보험금은 제대로 들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은행 좀 가야겠어. 은행요? 왜요? 내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도 내 통장인데 내가 확인해야지. 확인하실 거 없어요. 다 정리돼 있어요. 그래도 보고 싶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관리합니다. 아버지는 건강 회복에만 집중하세요. 뭐? 아버지 상태로는 재산 관리가 어려워요. 실수하실 수도 있고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해? 만약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어떡해요? 요즘 노인분들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판단력 없는 노인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 멀쩡해. 사기 같은 거 안 당해. 아버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다가 당하는 거예요. 미란 씨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아버님은 편히 쉬세요. 내 돈인데 내가 관리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아버님, 미란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아버님 상태로는 어려워요. 사고 후유증도 있으시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내 판단력이 뭐가 문제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휴대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로그인 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준호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로 해봤지만 역시 안 됐습니다. 다시 바뀐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화가 났습니다. 제 계좌인데 제가 접근조차 못하다니요. 거실로 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은행 앱 비밀번호 또 바뀌었어. 왜 자꾸 바꾸는 거야? 아, 보안 강화하려고요. 아버지, 필요하시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직접 보고 싶다고.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제가 다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내 돈이잖아. 아버지,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판단력이 떨어지셨어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야 해요. 그게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졌다. 그 문장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제가 무능력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 멀쩡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인정하세요. 이제 예전 같지 않으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서 저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진호야, 아버지 좀 이상해. 네?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자꾸 내 통장이며 휴대폰이며 다 막아버려. 아, 그거요. 형한테 들었어요. 아버지 안전 때문에 그런다고 하던데요. 안전이 무슨 안전이야. 나 멀쩡한데. 아버지, 형이 알아서 잘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진호야, 너도 형 편을 드는 거야? 아버지, 저 지금 회사에서 바빠요. 형이 옆에서 모시고 있으니 믿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둘째 아들마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주문한 책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받아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와 택배를 뜯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 택배나 우편물은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세요. 왜? 혹시 이상한 거 주문하실까 봐요. 이상한 거? 이건 내가 산 책이야. 그래도 확인은 저희가 할게요. 내 물건인데? 아버님. 미란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아버님은 이제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혼자서 결정하면 안 된다. 제 인생인데, 제 물건인데, 제 돈인데, 왜 제가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통장, 휴대폰, 우편물, 택배. 하나씩 제 손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서서히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인해야겠다고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요. 가장 무서운 감옥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가 출근하기 전에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준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시간 좀 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준호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전에 중요한 계약 있어요. 저녁에 얘기해요. 아니, 지금 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데요? 내 통장 돌려줘. 그리고 휴대폰 비밀번호도 원래대로 해줘.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당연하지. 내 거잖아. 아버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버지한테 좋다니까요. 좋긴 뭐가 좋아. 난 내가 관리하고 싶어. 미란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은 이제 혼자 판단하시기 어려워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아니에요. 미란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버님, 사고 이후로 기억력도 떨어지셨고
판단력도 예전 같지 않으세요. 저희가 옆에서 봐왔어요. 그런 적 없어. 어제 약 드셨어요? 당연히 먹었지. 아니에요. 안 드셨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먹었는데 아니 먹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보세요.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잖아요. 미란 씨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도와드려야 해요. 혼자서는 힘드세요. 난 힘들지 않아. 아버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사고 후유증도 있고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나이가 뭐가 문제야. 난 69이야. 아직 젊어. 아버지, 69이면 노인이에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인. 그 단어가 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 노인 아니야.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혼자 사시던 때랑 지금은 달라요. 사고 나셨잖아요. 병원에 2달이나 계셨잖아요. 그래도 이젠 나았어. 완전히 나으신 게 아니에요. 후유증이 남았어요. 무슨 후유증? 기억력 저하, 판단력 저하, 보행장애. 미란 씨가 하나씩 열거했습니다. 마치 진단서를 읽는 것처럼요. 그런 거 없어. 나 멀쩡하다고. 아버님, 부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버님은 이제 돌봄이 필요하세요. 돌봄?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돌봄.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난 돌봄 필요 없어. 혼자 살 수 있어. 안 돼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두면 위험해요. 저희가 책임져야 해요. 책임? 무슨 책임? 아버지 안전에 대한 책임이요. 만약 또 사고 나시면 어떡해요? 집에서 넘어지시면요? 불 켜놓고 주무시다 화재 나면요? 그런 일 없어. 어떻게 장담해요? 이미 한 번 사고 나셨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고. 그 사건이 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이전과 이후. 그 경계선이 제 인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내세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실 때까지요. 그게 언제인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 내 집 가고 싶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 집은 이제 아버지한테 안 맞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30년 살던 집인데. 계단도 있고 화장실도 좁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내 집이야. 아버지. 미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저희 말 들으세요. 저희가 아버님을 사랑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을 지키고 싶어서요. 사랑. 그 단어가 저를 옥죄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제 자유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면 내 말도 들어줘야지. 아버님 말씀은 지금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뭐? 아버님은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저희가 대신 판단해 드려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결정을 따르라는 통보였습니다. 너희들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라고? 네, 아버님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지킨다면서 내 자유는 다 빼앗고 자유보다 안전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건 자유야.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세요. 준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그 말은 제가 저 자신조차 알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 알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떨리고 약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출근해야 해요.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준호야. 네.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준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말이 맞아요.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란 씨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저 따라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판단력이 떨어진, 돌봄이 필요한, 보호받아야 하는 노인. 그 문장이 공기처럼 집안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기 속에서 서서히 질식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가장 어두운 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이, 말투가, 눈빛이 전부 이상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느껴지는 건 통제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든 모양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돌아가려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평소엔 없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미란 씨가 깜빡하고 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파일을 집어들고 거실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 요양원 입소동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이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간다고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서류 날짜를 보니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 제 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재산 처분 위임장. 제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장준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모든 것이요. 역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위임장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전 연명 치료 거부서. 만약 제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면 연명 치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 후견인 지정 신청서. 장준호를 제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파일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서류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재산 위임, 연명 치료 거부, 후견인 지정.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대신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파일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란 씨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제 손에 든 파일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뭐 하세요? 이게 뭐야?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이런 서류가 있어? 내가 언제 이런 거에 도장 찍었어? 미란 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거 제가 준비한 거예요. 왜? 아버님을 위해서요. 날 위해서? 이게 날 위한 거야? 네. 미란 씨는 파일을 제 손에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만약을 대비한 거예요. 혹시 아버님 상태가 더 나빠지시면 저희가 대신 결정해야 하잖아요. 내 상태가 왜 나빠져? 나 멀쩡해. 지금은요.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죠. 그래도 내가 모르게 이런 걸 준비하면 어떡해?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거부하실 거 아니에요. 미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당연히 거부하지. 이건 내 인생이야. 아버님, 목소리 낮추세요. 준호 깰라. 깨우든 말든. 이게 말이 돼? 그때 준호의 방 불이 켜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야.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뭐야?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 위임장? 내가 언제 이런 거에 도장 찍었어? 준호는 미란 씨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대답해. 내가 언제 찍었냐고. 아버지가 찍으셨어요. 거짓말. 나 그런 거 본 적도 없어. 아버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퇴원하실 때 여러 서류 처리했잖아요. 그때 같이 하셨어요. 아니야. 나 기억해. 그런 거 없었어. 아버지, 기억력이 떨어지셨다니까요. 떨어지지 않았어. 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버지는 이제 제대로 판단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아버지 자식으로서 권리요. 자식이라고 부모 인생을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날 위한 거야? 요양원에 쳐넣고 재산 다 빼앗고 연명 치료까지 거부하는 게 날 위한 거야? 아버지,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미란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양원은 아버님이 더 나은 케어를 받으시라고요. 재산은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는 거고요. 연명 치료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 나 죽으면 편한 거 아니야? 아버님, 미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얼마나 아버님을 생각하는데요. 생각한다면서 내 몰래 이런 짓을 해? 이건 아버님을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아버님이 뭘 원하시는지 스스로 모르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들은 제가 무능력하다고, 판단력이 없다고, 스스로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알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알아. 하지만 제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파일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 씨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돌봄이라는 핑계로 제 존재 자체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가야 한다고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로 요양원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게 될 거라고요.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카드, 현금, 그리고 휴대폰. 준호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를 모르지만 일단 가져가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곧 아침이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2달간 지냈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떠올렸습니다. 유일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제 오래된 친구, 건우 형님. 때로는 한 사람의 손길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가 깨어나면 저를 찾을 게 분명했습니다. 동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둘째 진호는 해외에 있었고 이미 형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오래 연락하지 않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건우 형님. 같은 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던 동료였고 퇴직 후에도 종종 만나 차를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요. 준호가 바꿔놓은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몇 번 시도해봤지만 계속 틀렸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편의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도움 필요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혹시 초기화하는 방법 아세요? 아, 그거요. 잠깐만요. 직원은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분 뒤 휴대폰이 초기화됐습니다. 다행히 전화번호부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어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건우 형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5시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저 호식이입니다. 호식이? 왜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형님,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당장 갈 곳이 없는데 잠시 형님 댁에 있어도 될까요? 건우 형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내가 차 가지고 나갈게. 편의점인데 위치가 주소 문자로 보내. 30분 안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갈 곳은 생겼습니다. 30분 뒤 편의점 앞에 낡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건우 형님이 내렸습니다. 70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호시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형님, 차 안에서 말씀드릴게요.
차에 타자 건우 형님은 바로 출발했습니다. 20분쯤 달려 형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거실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자,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지난 2달간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사고 2번, 준호와 미란 씨가 통장과 휴대폰을 가져간 것, 외출을 통제당한 것,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서류 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재산 처분 위임장, 사전 연명 치료 거부서, 후견인 지정 신청서, 모든 것을요. 건우 형님은 점점 굳어지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호시가, 이건 심각해. 이건 범죄야. 범죄요? 그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도장을 도용해서 서류를 만들었다면 문서 위조야. 그리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면 재산 편취 시도고. 하지만 증거가 있을까요? 제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내가 직접 찍지 않았다면 그건 위조야. 필적 감정을 받으면 알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서류를 본 적도 동의한 적도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 어떻게요? 변호사를 찾아야 해. 건우 형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노인 인권 전문으로 하는 분이야. 그분께 연락해 볼게. 형님, 고맙습니다. 고맙긴. 친구 좀 도와야지. 형님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간 통화를 나누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 수 있대. 일단 씻고 좀 쉬어. 내가 옷도 좀 줄게.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내가 겪은 일 생각하면 이 정도야 뭐. 형님은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형님. 방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자유로운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건우 형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한서윤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38살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장호식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건우 씨한테 대략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서윤 변호사는 노트북에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서류들에 도장 찍은 기억이 전혀 없으신 거죠? 네, 전혀요. 도장은 어디 보관하셨어요? 집 서랍에 있었는데 입원 중에 준호가 가져갔어요. 허락 받고요? 병원비 처리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알려줬어요. 그 뒤로는요? 돌려받지 못했어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병원 CCTV, 통장 거래 내역,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이요. 그런 걸 제가 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도와드리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한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장호식 씨, 한 가지 명심하세요. 이건 제 인생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 수 없어요. 네. 싸워야 합니다. 제 권리를 되찾아야 해요. 네, 싸우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하죠. 먼저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우 형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될 거야, 호시가.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긴. 내가 이기는 걸 보고 싶어. 그날 밤 형님 댁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물론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싸울 준비는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을 들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장호식 씨, 피의자들에게 출석 요구를 할 겁니다. 준비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제 사인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인생을 대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저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걸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서윤 변호사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병원 CCTV 영상, 은행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장호식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병원 CCTV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장준호 씨와 최미란 씨가 아버님 병실에서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는 장면이 찍혔어요. 정말요? 네. 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실 때였어요.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어요. 서류에 찍힌 도장은 분명 아버님 것이지만 아버님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어요. 손의 압력이나 각도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경찰이 피의자들을 소환할 겁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연행도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며칠 뒤 준호와 미란 씨에게 경찰 출석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건우 형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들이 경찰서에 전화했대. 항의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뭐라고 했대요? 당연히 출석하라고 했지. 증거가 있다고. 그날 오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니 당연한 일하는 거지. 저희를 고소하셨다고요? 경찰서에 출석하라고요? 그래. 너희가 한 일에 대해 책임져야지. 아버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 도장 몰래 찍어서 서류 만든 게 날 위해서야? 그건 준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끝이야. 너희가 한 짓 다 밝혀질 거야. 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도 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준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면 이렇게 안 하지.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내 양심에 물어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란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조사실에서 준호가 먼저 조사를 받았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나왔을 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음은 미란 씨 차례였습니다. 역시 1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형사가 친절하게 질문했습니다. 장호식 씨, 이 서류들에 도장 찍으신 기억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언제 이 서류들을 보셨어요? 며느리가 숨기다가 놓고 간 걸 우연히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2주 전쯤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병원 CCTV를 확인했는데 장준호 씨와 최미란 씨가 아버님 병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럼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재산 편취 시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처벌받나요? 증거가 충분하면 기소될 겁니다.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잘 진행됐어요. 증거가 확실해서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며칠 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검사는 준호와 미란 씨를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시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던 그들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와 미란 씨가 제 병실에서 서류를 꺼내 도장을 찍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의식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장준호, 이 영상이 사실입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려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도장을 찍은 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입니다.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미란 씨 차례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미란, 당신도 이 행위에 가담했습니까? 네, 하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을 보호하려고 보호라는 명분으로 타인의 재산권과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미란 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으로 건우 형님도 출석했습니다. 형님은 제가 탈출한 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호식이가 새벽에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 변호사도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한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침해당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돌봄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모든 권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비록 가족이라는 관계이지만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산권과 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걸었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결국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은 제 재산관리권과 거주 결정권을 원상복구했습니다. 준호와 미란 씨가 가져간 통장, 카드, 도장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제 집 열쇠도 돌려받았습니다. 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장호식 씨, 이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아버님의 권리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한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앞으로 재산 관리나 중요한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공증을 받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식 씨. 네, 아버님은 용감하세요.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포기하시거든요. 싸울 엄두를 못 내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잖아요. 맞아요. 아버님의 인생이에요. 누구도 대신 살 수 없죠.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운 공기였습니다. 건우 형님이 차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시가, 이제 집에 갈래? 네, 형님. 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차를 타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집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대로였습니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없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됐어. 친구 좀 도와야지. 그나저나 집 청소 좀 해야겠네. 제가 할게요. 이제 제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건우 형님은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잘할 거야. 앞으로도 연락하고 지내자. 네, 형님. 형님이 가고 저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 영역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원의 작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사고, 입원, 통제, 발견, 탈출, 재판.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진호예요. 진호야.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형 말만 믿고 아버지 상황을 제대로 못 봤어요. 됐어. 넌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알려고 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전화 받았을 때 제대로 들었어야 했는데.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진호야, 너한테 화낼 일 없어. 넌 바빴고 멀리 있었으니까. 그래도 됐다. 이제 지난 일이야. 앞으로 잘 지내자. 네, 아버지. 명절 때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이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 욕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아버지의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집으로 돌아왔다. 석 달 만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빼앗길 뻔했다. 하지만 나는 되찾았다.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내 삶을. 이제 나는 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걸. 그 누구도 아니라는 걸.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 침대였습니다. 제 이불이었습니다. 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을 빼앗기려면 내가 먼저 죽었어야지.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의 주인은
다시 나로 돌아왔다. 통장도 휴대폰도 집도 모든 결정권도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 가끔 준호 생각이 난다. 그가 보낸 편지가 서랍에 있다. 아직 답장은 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언젠가는 아마도 먼 훗날에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서할지 말지, 만날지 말지, 모든 게 내 결정이다. 그게 자유다. 오늘도 저녁 노을을 보며 생각한다. 인생은 짧다. 그 짧은 시간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는 없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주인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내 집에서 내 소파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자유롭게, 평화롭게.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